자, 여러분들의 어떻게 새해 다짐들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네,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그만큼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이 계획을 딱 추진해서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가 계획을 잘 추진할 수 있냐면 제 경험상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뭐라 그럴까? 꾸준함? 이 꾸준한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꾸준한 노력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같은 일을 내 루틴대로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정말 무조건 성공해요. 이건 무조건 성공한다고.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음.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음. 내가 하루에 뭐 3시간씩 공부를 하겠다? 내가 하루에 막 10시간 공부하는 건 쉽지. 다음날 10시간 하는 건 쉬워. 근데 우리가 이걸 한 달 한다? 1년 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을 계속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고,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면서 즐거워야 되거든. 공부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공부가 즐겁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꾸준하게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누가 막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정말 계속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꾸준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즐거움을 갖고 하지 못한다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는 바로 계획이거든요. 계획. 음. 내가 눈에 보이게끔 계획서 지금 다 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루에 일어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일어나서 내가 할 것들 체크리스트 조금씩 한번 써보는 연습.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너무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할 일들을 정해 놓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지켜져야지 우리가 그런 슬럼프 같은 게 안 오거든. 그래서 할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정해서 이게 잘 안 되면 체크리스트를 정해가지고 하나하나 오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적어 놓은 걸 하나씩 하나씩 끝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꾸준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 내가 막 뭘 열심히 해가지고 미래에 뭔가 성공을 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그냥 충실하게 묵묵히 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나의 미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어, 나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들. 뒤돌아보면은 내가 그렇게 막 굉장히 막 노력하거나 막 엄청 열심히 한 건 없어. 하지만 선생님이 나도 자신할 수 있는 건 그냥 그때 즐겁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미래를 너무 상상하면 공부가 안 돼. 그래서 나 미래에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해야 될 걸 하나하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래는 따라온다고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이제 10차시 수업의 마지막 개념 10차시 수업이 됐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심화 수업이 이어지게 되는데 요 심화 수업은 완자 기출픽으로 해서 문제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 개념도 한 20% 정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개념 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개념을 가지고 한번 쭉 돌아보면서 문제풀이 할 테니까. 화학반도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심화반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청하시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신청하고 4월 초에 끝나니까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은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바쁘겠지만 영상도 이게 계속 제공이 되니까 나중에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힘내서 같이 파이팅 하도록 해요. 네. 네, 우리 교과서 문제집으로 볼게요. 문제집으로 보시면, 어, 지난 시간 했던 내용 중에서 저거 하나만 살펴볼까요?
오투 문제집에서요. 몇 쪽이냐면 262쪽에 262쪽에 네. 우리가 이제 엘니뇨하고 라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 그것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음. 우리가 평상시에 그 무역풍이라고 하는 요 바람이 미국 서부, 태평양으로 따지면 동태평양이죠. 태평양의 동쪽. 요걸 우리가 요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하는 건데 요 바다의 태평양의 이쪽이 동쪽이잖아. 우리나라 동해안과 서해안을 생각하면 태평양의 동쪽과 태평양의 서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을 뭐라고 하냐면 동태평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태평양. 그다음에 태평양의 서쪽을 우리 뭐라고 하면 좋겠어? 서태평양. 이라고 하는 것이고, 적도 부근, 0도에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부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의 이름이 뭐다? 바로 무역풍이다. 그 바람의 이름이 무역풍이다. 예전에 이 무역할 때 배를 타고 이 바람을 따라서 배들이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무역풍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풍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적당하게 불었단 말이에요. 음. 적당하게 부니까 이 동태평양의 차가운 해수가 이렇게 올라온 차가운 해수를 무역풍이 바닷물을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시켜 주겠지. 그렇죠? 이렇게 이동시켜 준 거죠.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은 따뜻한 바닷물이 어디로 이동하겠어? 여기로 이동하는 거죠. 여기 서쪽으로. 음.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럼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따뜻한 바닷물이 간 곳의 공기는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죠.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상승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어진다. 자, 구름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자, 이게 평상시예요. 평상시. 평상시에는 이렇게 무역풍이 적당하게 불어서 서쪽으로 따뜻한 해수가 움직인다라는 건데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엘니뇨는 어떻게 되는 거다? 무역풍이 어떻게 되는 거다? 약해지는 거다. 약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차가운 해수가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까지 쭉 갔다면 서쪽까지 갔다면 이제 멀리 못 가는 거지. 멀리 못 가니까 따뜻한 해수가 밀려나지 못하고 여기 머무르는 거예요. 자, 여기 머무르니까 여기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 상승하겠지. 상승하면서 여기 뭐가 만들어질까요?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평상시 여기서는 비가 많이 안 내렸는데 여기서 비구름이 만들어지니까 우와 여기 미국의 서부 아메리카 서부 쪽에서 비가 갑자기 막 오면서 많은 비가 한 번에 내리는 거지.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폭우가 막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 비가 내렸던 곳은 하강기류가 생기면서 구름이 사라져요. 구름이 사라지면서 야, 비 좀 내려라 하면서 비가 안 내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가뭄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이걸 엘니뇨라고 한다. 그러니까 엘니뇨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무역풍이 약화가 돼가지고 찬, 찬 바닷물, 찬 해수가 이동을 못하고 따뜻한 해수가 그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해서 우리가 엘니뇨와 라니냐, 라니냐는 또 반대라고 했었죠?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으로는 어디냐면 264쪽 되겠는데요. 네. 우선 우리 에너지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 과학에도 우리가 나온 게 바로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너지의 단위도 일의 단위와 똑같은 줄을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높은 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아, 높이가 있다. 높이가 있으면 얘는 떨어지면서 바닥에 있는 물체를 칠 수 있잖아.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에너지가 있는 건데 이렇게 높이를 가지고 있고 질량을 가진 에너지. 이 에너지를 우리는 위치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고등 과정에서 물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EP 이렇게 써요. EP 이렇게 쓰고 이 P가 무슨 뜻이냐면은 포텐셜 이 뜻이야. 포텐셜.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고등 과학에서부터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포텐셜 에너지. 이 포텐셜이라는 영어 뜻이 뭘까요? 잠재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제 과학에서는 포텐셜이라고 하면 높이를 가진 물체가 갖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 있는 댐에다가 물을 가둬놨는데 여기에 물이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럼 가둬져 있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높이가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날아가는 야구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속력이 있고 질량이 있어요. 자, 이런 에너지 우리 무슨 에너지라고 했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했고 고등 과학에서 우리가 EK, 키네틱 에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한다? 운동 에너지라고 읽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운동 에너지는 그냥 운동 에너지라고 읽어요. 근데 기호로는 EK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했었지? 물체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다. 그래서 이걸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의 합이었죠? 바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었어요. 그래서 마찰이나 공기와의 마찰이나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다고 가정할 때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우리가 그대로 보존된다. 항상 이 역학적 에너지 값은 일정하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기억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높은 곳에 있는 얘가 처음에 갖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있었겠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높이가 있는데 10m의 높이다. 10m에 얘가 지금 1kg짜리 공이 있어. 자, 그럼 이 공이 갖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위치 에너지는 9.8 mH잖아. 그렇죠? 9.8 mH가 위치 에너지거든. 그러면 얼마예요? 98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죠. 그럼 이 높이에서 얘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뭐 더하기 뭐다?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현재 멈춰 있어서 내가 들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들고 있으니까 속력이 얼마? 0. 속력이 0이면 얘의 운동 에너지는 있을까 없을까? 없다. 운동 에너지는 얼마? 0. 그 얘기는 이 높이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얘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뭐와 같다? 위치 에너지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이 공을 놨다. 그럼 공이 떨어지겠지. 떨어지다가 요 바닥에 닿기 직전. 자, 바닥에 닿기 직전에도 얘는 운동하고 있으니 무슨 에너지가 존재한다? 역학적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때 역학적 에너지는 뭐 더하기 뭐? 마찬가지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겠죠? 그런데 바닥에 닿을 때는 높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높이가 0이죠. 높이가 0이라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0이 됐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바닥에 닿기 직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와 똑같은 거다? 운동 에너지와 똑같은 거다. 자,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에 의한 손실이 없다. 공기와의 마찰을 무시한다면 항상 어때야 된다? 일정하게 보존이 돼야 된다. 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아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에 위치 에너지고 아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에 운동 에너지니까 결국에 위에서 있던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구나. 아,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구나. 이렇게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래에서 위로 공을 던져 올리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우리가 여기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이걸 두 개 합쳐서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밖에도 이제 다른 에너지들이 있는데 뭐 열이 있는 거, 열나는 거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 그다음에 화학 에너지. 자, 화학 에너지가 뭐냐면
화학 결합에 의해서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그런 포도당을 만들었을 때 그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분이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분이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화학 에너지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런 양분, 식물의 유해나 아니면 동물의 유해가 썩어서 석탄, 석유가 되잖아. 그럼 석탄, 석유도 결국에는 양분들이 저장이 된 거잖아. 따라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도 그 자체는 우리가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냐면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석탄과 석유를 우리가 불로 태우면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시키면 뭐가 나요? 열과 빛이 나잖아.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가는 거죠. 석탄을 태웠을 때. 음. 그래서 이 화학 에너지가 보통 열 에너지로 많이 전환이 되고요. 그걸 이용하는 게 우리가 화력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는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오늘 공부할 것이고요. 자, 핵 에너지. 자, 원자 핵이 융합하거나 분열할 때 발생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오늘 공부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파동 에너지. 소리나 파도 같은 거. 파동이 갖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빛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있고요. 이 에너지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방금 말한 것처럼 에너지는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항상. 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일어나는 거를 에너지 전환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충전한다라는 것을 에너지 전환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충전한다. 충전한다는 것은 이 배터리가 있잖아요, 이 안에. 자, 배터리 자체는 그러면 무슨 에너지라고 봐야 될까요? 화학 에너지로 봐야 되는 거죠. 배터리 자체는 화학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뭔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 배터리를 충전을 뭘로 해요? 전기로 하잖아.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켰다라고 보는 거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켰다. 음.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스피커에서는 전기가 소리로 전달되는 것이고, 화면은 전기가 빛으로, 진동은 전기가 운동 에너지로, 그 다음에 스마트폰 많이 쓰다 보면은 따뜻해지죠. 열이 나죠. 전기가 열 에너지로도 나타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전환이 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결국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는데 역학적 에너지도 에너지의 일부죠. 그래서 전체 총 에너지, 처음에 총 에너지는 뭐 역학적 에너지, 그다음에 뭐 열 에너지, 빛 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될 텐데 그 전환이 되는 모든 에너지를 다 합치면 처음에 총 에너지와 동일하겠다. 에너지는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빅뱅 때 나온 이 에너지 있죠? 빅뱅 때. 빅뱅 때 우주가 탄생할 때 가지고 있던 에너지 있잖아. 이 에너지가 지금 여러 형태로 막 우주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도 만들고 막 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 근데 이들이 다 갖고 있는 이 총 에너지하고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같다는 거야. 에너지 자체는 보존된다는 거예요. 자, 되게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도 에너지가 있을까 없을까? 에너지가 있죠. 내가 나이가 들어 죽었어. 슬픈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벌써 눈물 나는 친구들 있으시죠? 한 쌤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죽어서 내 에너지가 0이 돼. 나는 에너지를 100을 갖고 있었는데 내 에너지가 0이 됐네? 그럼 이 에너지가 사라진 걸까? 아니라고. 내가 죽으면서 사라진 이 에너지는 다시 어디로? 우주로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어딘가에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크게 들이마셔봐.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장군님 보면서 와, 우리 대단하신 이순신 장군님 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한번 숨을 들이마셔 보시면 어, 이순신 장군님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돌아가시면서 없어졌을 거 아니야. 없어지면서 어디로 갔겠어?
지구, 우주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 그분의 에너지, 아주 작은 에너지 하나가 내 숨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마술 이야기 막 이상한 사이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하는 사람들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해도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이, 그분이 가진 에너지는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따라서, 옆에 있는 거다. 에너지는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 법칙. 정말 소름 끼치고 아름답죠. 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열 기관의 효율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열 기관이라는 기관에서 이게 석탄을 떼가지고 내가 전기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 말이 어렵게 됐지만 내가 석탄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줄이었어. 석탄을 뗐어. 그래갖고 내가 이걸 전기로 만드는 거야. 그럼 전기로 100이라는 전기를 만들고 싶지만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열이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손실된 에너지예요, 손실. 음. 그 열 기관을 돌리면서 손실된 에너지가 반드시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그거에 남은 부분이다. 그때 들어온 전체분에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바로 열 효율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가지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거야, 요거. 기호를 써가지고 이런 말이 좀 어려운 건데 결국에는 처음에 들어온 에너지에서 실제로 내가 사용한 일과 손실된 에너지를 합치면 그게 진짜 처음에 들어온 에너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실된 에너지를 제일 줄여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점점 그 열 기관들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뭐다? 에너지 효율이다. 공급한 전기 에너지가 100줄이었어. 100줄이었는데 어떤 전구는 내가 여기다가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넣었는데 전구라고 하는 건 빛 에너지를 전환시켜 주는 거잖아. 근데 빛으로는 50줄만 빛으로 내는 전구가 있고 어떤 전구는 똑같이 100을 넣었는데 어떤 전구는 빛으로 80줄을 넣었어. 그러면 얘는 지금 50이 손실된 애고 얘는 20이 손실된 애잖아. 그럼 효율이 누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빛 에너지로 많이 전환시킨 내가 효율이 좋은 거지. 그걸 이제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공급된 에너지분의 실제 내가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 효율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LED 전구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유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 냉장고나 그런 텔레비전 보면은 이런 에너지 효율 등급 이런 거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 얘기 뭐냐면 들어온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얘가 보내는 애냐. 그러니까 1등급인 애를 쓰면은 우리가 전기 에너지에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등급이 1등급인 쪽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다.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나면은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 번만 해볼까요? 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딨냐? 몇 쪽이냐면은 269쪽에 269쪽 한번 보세요. 269쪽. 네, 여기 12번. 효율만 한번 볼까요? 자, 요 문제. 자, 우리가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건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처음 들어온 열량을 우리가 Q1이라고 한다면요. Q1 중에서 실제로 내가 일로 사용한 게 얼마냐? 곱하기
100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채팅창에 답을 올려보세요. 지금 얼마의 열량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300줄의 일을 하고 200줄은 열로 빠져나갔다 이랬네. 위에 공식 써줬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들어온 열량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아, 처음에 들어온 건 얼마야? 500이 들어왔겠지. 왜? 일로 사용된 게 300이고 나머지 열로 손실된 게 200이니까. 이걸 합친 것이 처음에 500이 되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열 효율 공식에다 넣으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답을 보내보세요. 그렇지. 좋아요. 예, 어렵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주면 500일 테니까, 처음에 500이 들어왔는데 실제 내가 일로 사용한 건 300밖에 안 되는구나. 곱하기 100 해주면 60%의 열 에너지, 열 효율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100%에 가까울수록 어떻겠어? 100%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효율이 높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이에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전기 에너지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을 함께 공부해야 되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자기 유도라는 게 있어요.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라는 게 뭐냐면 전기가 자기를 만드는 거 또는 자기가 전기를 만드는 걸 전자기 유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걸 하려면 이제 중학교 2학년 전기와 자기부터 해야 되는데, 한번 요거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자, 지금 도선이 있습니다. 이 도선에 이 위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곳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은 이렇게 동심원의 형태로 전류가 가는 곳에 이렇게 동심원의 형태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른손 법칙이라 그래서 오른손 이렇게 선생님 화면 보세요.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다 그러면 요 네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네 손가락, 요 네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이 바로 뭐다? 전류의 방향이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류의 방향이다 그러면 자,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네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 네 손가락이 이렇게 휘감는 방향이 입체적으로 뭐의 방향이다? 자기장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곳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 이런 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선을요, 이번에는 원통에다가 도선을 감아 볼게요. 원통에다가 도선을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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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원통에다가 도선을 감았어. 감은 다음에 여기다가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전류를 만들었다. 전류 이렇게 흘려보내 준 거예요. 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전지를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전지를 연결해가지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를 테니까 이렇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원통으로 생긴 거, 이렇게 꼭꼭꼭 감아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코일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면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전류가 위쪽으로 가고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위쪽으로 가고 지금 이렇게 형광색으로 칠한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류의 방향에 동심원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테니까 이 자기장은
요 안쪽으로 하면서 안쪽으로 통해 가지고 이 도선의 안쪽으로 위에서 안쪽으로 돌고 위에서 안쪽으로 돌고 위에서 안쪽으로 돌면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잘 모르겠으면 얘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잖아.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으면 우리 오른손을 잡았을 때 아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오른손이야, 오른손. 여러분의 오른손. 그랬을 때 하나의 도선을 이야기할 때는 엄지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었는데 코일일 때는 이렇게 휘감는 코일, 지금 휘감는 코일이 지금 내 손가락의 방향으로 휘감해 있잖아요. 이렇게 내 손가락이 휘감는 거를 뭐의 방향으로? 소리. 전류의 방향으로 내 손가락이 휘감는 걸 전류의 방향으로 잡았을 때 요 엄지의 방향이 지금 무슨 방향이 되냐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의 방향이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이해되실까요? 전류가 이렇게 코일로 흐르잖아? 아, 내 손가락의 방향으로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그러면 자기장이 이 엄지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 뜻입니다. 좀 어렵죠? 음. 어찌 됐든 결론을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결론을 얘기해보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일을 이런 식으로 감아놨다.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에 전류를 이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아주면 전류가 요렇게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는 전류의 모양이 되잖아. 그러면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 그리고 뒤에선 자기장이 들어오는 방향 그러면서 이런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이 자기장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석을 우리가 놨을 때 자석의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을 놨을 때 요 N극에서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S극으로는 자기장이 들어가고요.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가고 요렇게 S극으로 들어가는 요 방향이 바로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거든요. 지금 얘하고 모양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코일을 감아두고 지금 이거 코일이잖아. 위에는 코일. 이 코일을 감아둔 다음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은 전기를 전류를 흘려보내주게 되면은 얘가 뭘 만들어요? 자기장을 만들어. 자기장을 만든다는 건 뭘 만든다는 거야? 자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기를 통해 주면 그 순간만 자석이 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처럼 되는 거야. 코일이 그냥 코일이야. 자석이 아니거든. 금속이에요, 금속. 철사. 철사를 감아두고 여기다가 전류를 통해 줬는데 자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철이 막 달라붙는 거라고. 그게 뭐야? 전자석이야. 자,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전류를 흘려보내줬는데 뭐가 만들어졌어? 자기장이 만들어졌잖아. 어떻게 됐다고? 지금 이 코일에다가 코일은 어떤 역할을 했어? 여기서 전류를 흘려보내줬는데 얘가 뭘 만들었어? 자기장을 만들어줬잖아.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전기가 지금 뭘 만들었어요? 자기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전자기 유도됐다. 전자기 유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 똑같은 코일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 그래? 똑같은 코일을 만들었는데 이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줬더니 자기장이 만들어졌어? 자, 지금 위에서처럼 야, 전류를 흘려보내줬더니 지금 얘가 뭐가 됐어? 자석이 됐어? 즉, 자기장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반대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얘가 전류를 만들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할 거 아니야. 맞잖아. 지금은 전류가 여기서 흘려보내줬지만 반대로 여기다가 얘한테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기장만 형성시켜 줄 수 있다면, 내가 이곳에 이런 자기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여기에 안 흐르던 철사에 전류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자기장의 변화를 줘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장의 변화를 줄 수 있냐면, 사람들 머리 너무 좋지. 그래서 전기 만든 거야. 어떻게 자기장의 변화를 주냐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석을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N극을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면은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갖고 들어가는 거야. 가까이 쭉 들어가잖아. 들어가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양이 많아지거든. 자기장의 양이 많아지면 우리 자연 법칙은 뭐냐면 나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자기장이 훅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자기장을 밀어내는 자기장을 만들게 돼. 반자기장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N극이 이거 오잖아? 그럼 자기장이 쫙 들어오면 코일 내부에서 야, 뭐야 너 뭐야? 하면서 야, 밀어내! 하면서 이런 노란색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코일 주변에 자석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랬더니 이 자기장이 뭘 만드냐면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이 철사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대박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일에다가 자석을 막 갖다 보니까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이것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발전소는 이렇게 자석과 코일 두 개로 돼 있어. 거기에 목적은 뭐냐면 자석이나 코일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야.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가 말할 건데 자석이나 코일을 둘 사이를 막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면 거기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서 뭘 만든다?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그게 발전소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전자기 유도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다.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것처럼 자기장도 전류를 만들 수 있다. 그 자기장이 어떻게 전류를 만들 수 있느냐? 자석을 코일 근처에 갖고 오면 되더라.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의 핵심인데요. 이제 고등통합과학과 고등물리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 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잘 봐야 돼, 이제. 이제 전자기도가 뭔지는 알았죠? 음, 선생님이 여기다가 시간 할애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다음 진도 나갈 수가 없어. 자,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요. 자, 코일이 감긴 방향을 잘 보세요. 여기에 오른쪽에서 지금 전류가, 전류가 아니지. 오른, 자, 이 상태에서 자기장을 자기장의 화살표 하나 할게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자,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을 만들게 했다. 오른쪽으로 가는 뭐를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생기냐? 전류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생긴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아까 오른손, 선생님이 오른손 법칙이라고 했잖아. 오른손에서 엄지가 이렇게 있고 내 손가락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이게 오른손이야. 엄지가 너무 크다, 그지? 이게 오른손이야. 자, 그때 잘 보세요. 전선이 지금 여기 코일이 감고 있는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을 잘 보라고. 전류가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전류가 들어가는 곳을 보세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지금 아래 그림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로 생긴다고? 오른손 엄지로 생긴다고요. 되셨어요? 자, 이 그림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자기장이 자기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만들어지면 전류는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구나. 전류는
이런 모양으로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만약에 코일이 감겨 있는 모양은 똑같아. 코일이 감겨 있는 모양은 똑같은데 만약에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됐다.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지금 반대로 됐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흐를까? 반대로 흐른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서 코일은 그대로인데 코일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자기장이 바뀌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는 코일이 코일이 밖에서 안으로. 자, 지금 코일의 방향이 지금 얘랑 반대예요. 코일의 방향이 지금 첫 번째 그림하고 반대죠. 코일의 방향이. 첫 번째 그림만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아. 자, 자기장은 똑같은데 코일이 반대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류도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코일이 감긴 방향 또는 자기장의 방향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버리면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를 고등통합과학과 고등과학에서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야, 전류의 방향 찾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그림 이걸 기억을 하시라고요.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로 생기는지 보고 그때 전류의 방향을 찾은 다음에 다른 그림이 코일이 바뀌었는지 자기장이 바뀌었는지 본 다음에 전류를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장도 바뀌고 코일도 동시에 바뀌었어. 그럼 전류 방향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둘 다 바뀌면. 아시겠죠? 네. 자,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전자기 유도 나오죠.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라는 건 뭐냐? 전기가 자기를 유도하거나 자기가 전기를 유도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장이 전류를 만드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정의해놨어요. 우리는 전기 만드는 거 공부할 거니까. 자, 이때 만들어지는 전류를 유도된 전류, 유도 전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까 자기장이 변할 때 만들어진 전류 있잖아. 그게 유도 전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요 그림 하나만 기억하라고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N극을 가까이 할 때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만약에 N극이 가까이 오잖아. 그러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N극 가까이 하면 자기장이 N극에서 이 코일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자기장의 반대로 자기장이 유도된다는 거죠.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N극에서 코일 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자연은 어떻게 한다? 이거에 반대로 자기장을 만든다. 따라서 이 코일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빨간색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빨간색 자기장의 방향을 보란 말이지. 이 빨간색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 전류는 어디로 만들어지겠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오른손 법칙으로 하면 나옵니다. 만약에 N극을 멀리 하잖아? N극을 멀리 가져가잖아? 멀리 가져가면은 이때는 자기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줄어들 때는 오히려 여기서 자기장을 땡기는 쪽으로 반대로 만드는 거야. 가지 마 이러면서 올 때는 밀어내고 갈 때는 다시 잡아당기는 거야. 그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아까와는 반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기장의 방향이 변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더라?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고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자석이 가까워질 때만 기억하면 멀어질 때는 반대다. 반대로 옆에 있는 것처럼 다 똑같은데 S극이 가까이 오면 그때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얘랑 반대가 됐지 지금 그치? 반대잖아. 네. 그러니까 S극이 가까이 올 때는 또 N극이 오는 거랑은 반대라. S극이 가까이 오는 것은 N극이 멀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겠지만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언제 자석이 세지겠느냐? 언제 만들어지는 전류가 세지겠느냐?
첫 번째, 강한 자석을 쓰면 당연히 세지겠죠. 강한 자석. 두 번째,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세집니다. 전류가. 세 번째, 코일을 많이 감았을수록, 코일을 많이 촘촘하게 감을수록 전류가 세져요. 자, 요 굉장히 코일을 많이 촘촘하게 감았을 때 전류가 세진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요게 이따가 우리 변압기 공부할 때 나올 내용이니까, 그래서 기억이 되고, 이 실험이 뭐냐면 중학교 책에도 나오는데, 자석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이 검무게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코일에 자석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장이 변하면서 뭐가 만들어졌어?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 뜻이에요. 전자기 유도 실험.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냐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뭐가 필요해? 자석이 필요해. 그다음 뭐가 필요해? 코일이 필요해. 자, 전자기 유도가 하려면 자석과 코일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어쨌든 뭐가 있으면 돼? 움직이면 돼. 그러니까 자석과 코일을 두고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막 움직이면 된다 생각하면 돼요. 음. 그래서 뭐 금속 탐지기, 교통카드, 마이크 다 뭐냐면 자, 마이크부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이크만 예를 들어볼까? 마이크가 있으면 요 마이크 이 겉표면에요. 코일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 말을 하면은 내 목소리가 진동이 여기를 막 울리잖아. 울리면 요 안에 자석이 들어있어. 그러면 내가 진동하니까 이 코일이 막 어떻게 떨리겠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만 똑같잖아. 코일이 떨려서 자석 옆에서 코일이 막 떨려. 그럼 뭐가 만들어져? 전기가 만들어져. 그 전류가 가서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게 뭐야? 마이크잖아. 다 그거예요. 결국에 자석과 코일이 움직이면서 뭘 만든다? 핵심은 전류를 만들어준다. 다 그런 것들이 바로 전자기도를 이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중학교 때도 굉장히 중학교 3학년 마지막 파트에서도 좀 과학 파트에서 어려웠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건데 고등 파트에서 추가된 건 뭐냐면 전류의 방향까지 추측을 하게끔 만들어요. 네. 그거는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발전기라는 건 뭐냐? 결국에 발전기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자석이 있고 그 사이에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코일만 있으면 된다. 음. 그러면 이 코일을 자석 사이에서 어떻게 해주면? 움직여주면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움직여. 그럼 뭐가 만들어져? 전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뭐야? 발전기야. 그러니까 발전기는 자석 사이에 있는 코일을 움직이던가 아니면 코일 사이에 있는 자석을 움직이게끔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모든 발전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선풍기가 달려 있어. 이 선풍기에 연결된 게 바로 이 코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풍기를 물을 끓여가지고 물 증기 있잖아. 증기로 이 선풍기를 돌려요. 돌리면 이 코일이 어떻게 돼? 회전하겠지? 어디 사이에서 회전하겠어요? 자석 사이에서 회전하겠죠? 자석 사이에서 회전하니까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가 만들어지지? 이게 발전기예요. 그러면 이 물에서 수증기로 얘 코일을 돌리는 수증기 어떻게 만들겠어? 물을 끓이면 되겠잖아. 자, 이 물을 끓이는 게 만약에 석탄이다. 물을 끓이는 게 석탄이다. 그러면 이게 화력 발전이 되는 거고요. 자, 물을 끓이는 게 원자력이다. 그러면 그게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고. 자, 이 팬을 직접 돌리는 게 만약에 물에 낙차로 돌린다? 그러면 수력 발전이 되는 거고. 결국 얘를 돌려서 전기 만드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게 다 결국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게 발전소, 발전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화력 발전이다 그러면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을 얻고 그 열로 물을 끓이고 이때 나온 증기로 뭘 돌려? 터빈을 돌려요. 그 터빈이 선풍기예요.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를 태웠어. 선풍기 돌려 전기 만들어져. 핵발전. 원자로 해서 핵반응을 통해서 열을 만들어. 자, 핵에너지, 열을 만들어, 선풍기 돌려, 전기 만들어. 수력발전,
물이 떨어지면서 터빈, 선풍기 돌려. 포텐셜 에너지가 돌려 전기 에너지.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외우면 힘들어요. 근데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아, 전자기 유도가 결국에 자기장의 변화를 줘서 전류를 만드는 게 전자기 유도구나. 그럼 그 자기장의 변화라는 건 자석과 코일이 있고 그 둘 중에 뭔가를 회전시키면 그 안에서 잘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회전시키지? 선풍기, 터빈이라고 하는 건 돌리는 거야. 그럼 그게 어떻게 돌릴까? 물로 돌릴까? 증기로 돌릴까? 그럼 증기로 돌리려면 석탄을 이용할까? 원자를 이용할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 돌려볼까? 이렇게 연구하는 게 바로 뭐다? 발전기다. 네. 우리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얻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얻으려고 할까요? 바로 이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와 달리 수많은 에너지로의 전환이 굉장히 편해요. 전기를 가지고 형광등, 빛 에너지 만들 수 있죠. 선풍기, 운동 에너지 돌릴 수 있죠. 열 에너지 만들 수 있죠. 전기로 못하는 게 없으니까 전기로만 만들어 두면은 우리가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문제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노트 문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력 수송은 좀 이따가 어, 하고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자, 여기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여러분 좀 어려워하니까 이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코일의 왼쪽에서 자석의 N극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때 전류가 여러분들 이때 어디서 어디로 형성이 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 N극이 멀어집니다. N극이 다가가면 자기장이 안으로 더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반대로 N극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자기장이, 자, 자기장이 지금 N극이 멀어지니까 자기장이 멀어진다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가지마 이러면서 붙잡는다 그랬죠. 이 빨간색이 유도된 자기장이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 나왔습니다. 어떤 방향? 아, 자기장 오른쪽 방향이다. 이게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찾았어요? 자,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찾은 다음에 우리는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 자, 저 코일이 지금 감고 있는 걸 내 손가락으로 한번 자기장의 방향을 엄지로 해보고, 그때 코일이 감고 있는 걸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엄지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엄지가 이쪽으로 왔어요, 지금. 그러면 내 손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나 그림 진짜 잘 그리죠? 여기 지문이 여기 있고자. 이렇게 되잖아.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자, 자기장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요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코일이 감겨 있는 게 이렇게 감겨 있잖아. 그럼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요렇게 전류의 방향이 되겠지. 요렇게,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거야, 지금? 이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자, 이 방향 찾을 수 있겠나요? 자, 채팅창에다가, 아, 선생님, 자석이 이렇게 나가니까 자기장이 반대로 생기고, 그래서 전류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것까지 이해했어요. 자, 몇 퍼센트 이해되나요? 자, 퍼센트 이해되는 정도를 채팅창에다가 보내주세요. 자, 이거 전류 방향 찾을 수 있다. 알겠어요. 이 문제 똑같은 문제 나오면 전류 방향 찾을 수 있겠어요. 100%. 아, 좀 헷갈리지만 알 것 같아요. 90%. 아, 좀 헷갈려요. 80%. 아,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지금은 이해돼요. 50%. 자, 보내보세요. 채팅창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요. 네, 좀 어렵죠. 이게 입체적인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입체적인 거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해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오른손 법칙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직접 해봐야 돼요. 자, 자기장의 방향이 주어졌을 때는 찾을 수 있죠. 자, 빨간색 자기장의 방향으로 엄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코일이 지금 감겨 있는 거를 한번 해봐. 이제 코일 감겨 있는 모양으로 내 손가락이 감겨지잖아,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걸 봐봐요. 제일 끝에를 봐봐. 끝에를 보면은 뒤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야 되나? 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해보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전류가. 그렇게 전류 찾는 겁니다. 자, 기억.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가까이 오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겠지만 지금 멀어지고 있으니까 코일 속의 자기장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얘가 나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 이러면서 당기는 거야.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A에서 B 쪽으로 가는 거다. 이게 맞는 거거든. 좀 어렵죠? 네.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어려우면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하냐면 다음 진도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진 발전소에서 지금 전기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 전기를 만들었어요. 전기 에너지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발전소에서 어디까지? 우리 집까지 지금 이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냐면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몇 볼트냐면 220볼트를 써야 돼요. 그런데 변전소를 거칩니다. 보통 이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전압을 높여요, 처음에. 전압을 지금 보니까 154kV. 154kV면 얼마야? 15만 4천 볼트거든? 이렇게 높여가지고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입니다, 이렇게. 전압을 높여서 보내요. 그 다음에 다시 1차, 2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조금씩 낮춰가지고 가정에는 몇 볼트? 220볼트로 가정에다가 다시 전압을 낮춰요.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낮출 거면은 굳이 뭐하러 높일까? 차라리 여기서 220볼트로 만들어서 그냥 가정으로 직접 보내면 되잖아. 어차피 낮출 건데. 근데 왜 220볼트에서 뻥 튀겼다가 암, 전압을 뻥 튀겼다가 왜 다시 또 낮추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냐 이거야. 그게 바로 변전소라는 데서 하는 작업인데 왜 이렇게 중간에 전압을 높이는 이런 뻘짓을 할까요? 어, 뻘짓이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 왜 이게 필요하냐? 자, 많은 이제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궁금증이 생겨야 하는 거잖아. 전기를 만들었어.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220볼트 전압인데 왜 전압을 이렇게 높여서 보내느냐? 왜 그러냐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도선인데 처음에 여기서 오는 전기 에너지가 있다고요. 그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전력이라고 그래. 전기 에너지의 다른 말을 전력이라고 그래요. 전기 에너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전력이라고 한다.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린 다시 또 중학교 그 과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음, 우리가 소비 전력이라는 걸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날까요?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이 뭐냐면요. 어떤 전기 기구가 있잖아. 그럼 이 전기 기구를 또는 전선을 1초에 여기를 지나가는 전기 에너지.
이걸 소비 전력이라고 그래. 1초에 지나가는 전기 에너지 값이 소비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전력은 전기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전력은 전기 에너지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잖아. 그럼 뭐야? 전력을 지금 수송하는 거야. 전기 에너지 전력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전력을 어디까지 수송을 하는 거냐? 우리 집까지 지금 수송을 하는 거야. 가정. 우리 가정까지 이 전기 에너지를 전력을 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든 전력이 1000와트라고 합시다. 어, 전력을 구하는 우리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력 우리가 P라고 하는데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요거 공식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자,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런데 얘가 수송을 하다 보면 아까 열기관의 효율할 때 이 P라고 하는 처음 전력, 전기 에너지가 100% 가정으로 가면 좋은데 가정으로 전달되는 건 그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열 에너지로 손실되겠지, 에너지가. 그 손실되는 전력을 우리는 손실 전력이라고 해볼게요. 음. 에너지가 손실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손실되는 전력을 이 처음 전력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빼준 것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가정까지 전달되는 전력,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손실되는 전력을 줄여줘야지 전기 에너지를 가정에다가 많이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손실되는 전력을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손실되는 전력을 공식으로 한번 해보면, 자, 전력 공식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한다. V 전압 곱하기 전류 I로 구한다. 그런데 V와 I는 어떤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전류는 여러분들도 이게 어렵다 그지? 이거까지 다 이제 우리가 다 설명하려니까 음, 전압과 우리가 전압을 여러분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전압을 V 흐르는 전류를 I 자 이걸 흐름을 방해하는 거 우리는 저항이라 그래.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전압이라고 하는 건 이 도선에 전류가 잘 흐르게끔 밀어주는 힘이 전압이에요. 그때 흐르는 전기의 흐름이 전류가 되는 것이고, 이때 얘를 방해하는, 왜냐면 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류, 전자가 흐르면서 원자들과 부딪히거든. 부딪히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때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 그래. 그러니까 방해하는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말 잘 못 흐르게 되는 거죠. 이 셋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오음의 법칙이라 그래서 V, I, R 이런 공식으로 쓰거든. 그래서 얘를 뭐냐면 이게 뭐냐면 I는 R분의 V, V는 I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V는 I 곱하기 R 거속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잖아. 똑같은 거예요. 공식 쉽게 외우기 위해서. 그때 V는 뭐라고? IR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 갖고 온다 그대로 여기에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손실되는 전력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손실되는 전력은 V를 IR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I, R의 제곱이 되겠네? 아니, I 제곱 아니죠. 쏘리. I 제곱 R이 되잖아. 그죠? V를 IR로 바꾸면 I 제곱 R이 되죠? 그죠? 요거죠, 요거. I 제곱 R이 된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손실되는 전력은 결국에 뭐다? I 제곱 R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자, 처음 전력이 오는데 여기서 손실되는 전력을 빼준 게 가정으로 가는 전기 에너지 전력인데
손실되는 전력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이 손실되는 전력은 I 제곱 R이다. I 제곱 R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이걸 올려서 써볼게요. 자, 손실되는 전력은 I 제곱 R이에요. 그럼 내가 이 손실되는 전력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뭐를 줄여주면 됩니까? 저항을 줄여주면 돼요. 또는 전류를 줄여주면 된다고요. 이 도선에 지나가는 전류를 줄여주거나 도선에 지나가는 저항을 줄여주면 돼. 첫 번째로 이 저항을 줄여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작아질 수 있냐면 재질에 따라 달라요, 재질. 그 도선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치? 은이 있어, 은. 이게 또 화학식 원소였으면 또 여러분들 힘들겠다. 우리 보통 도선이 보통 뭘로 돼 있냐면 구리로 돼 있단 말이야. 음. 구리의 저항보다 은의 저항이 더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을 쓰면은 저항을 줄여줄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 가정으로 가는 도선을 다 구리였던 걸 비싼 은으로 다 바꾸는 게 효율적일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선의 종류를 바꾸는 건 비효율적이야. 사람들이 다 훔쳐갈 거 아니야. 안 돼. 그렇다면 저항을 줄여줄 수 있는 건 저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길이와 두께예요. 자, 다시 중학교 때 배웠던 이게 굉장히 우리가 결론만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됐어? 벌써 이렇게 됐어? 자,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건 혼자 공부할 수 있지만 이거 혼자 공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도선이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힘으로 전기를 밀었어. 밀었는데 이 도선이 길면 방해하는 애들이 그만큼 많잖아. 그러니까 도선이 길면 길이가 길어지면은 방해하는 애들이 어때? 더 방해를 더 많이 받겠지. 그 얘기는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지겠죠.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집니다. 그치?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길이는 어떨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겠네. 첫 번째. 자, 길이를 짧게 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이 변전소와 발전소를 집 옆에 두면 된다는 거예요. 화력발전소가 집 옆에 있으면 돼. 그러면 손실되는 저항이 줄어드니까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좋겠어요? 발전소가 옆에서 막 왱 돌아가.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 발전소 들어오지 말라 할까.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길이를 줄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두께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 얇을 때보다 두꺼우면 똑같은 힘으로 밀어줬을 때 전류가 두 배로 더 잘 흐를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전류가 잘 흘러요.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건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와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두께를 두껍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구리선을 있잖아. 지금 현재 전선보다 이만큼 두껍게 만들면 되는 거야. 전선을. 그러면 저항이 줄어들어. 저항이 줄어드니까 손실되는 전력이 적어. 근데 이만큼 두껍게 만들면 쭉 늘어지고 얼마나 위험하고 만들기 힘들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손실 전력은 이건데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있니? 물어본다고. 이론적으로는 은으로 바꿔주면 돼. 길이를 짧게 해주면 돼. 두께를 두껍게 해주면 돼. 현실적으로는 안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 저항으로 안 돼? 그러면 전류를 약하게 해주면 되겠네. 무슨 말이냐?
지금 발전소에서, 이 발전소야? 발전소?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전력은 V 곱하기 I의 전력이고요. 여기서 나가는 이 V 곱하기 I의 전력의 요 전류 있죠? 요 전류. 요 전류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라고요, 얘가. 이 전류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서 무슨 전력이 생기는 거야? 손실되는 전력 역시 이 전류의 영향을 받는다고.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고? I 제곱 R의 영향을 받는다고. 근데 요 저항값은 건드릴 수 없다고 가정하면 결국에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려면 이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전선에 오는 전류값을 줄여주면 된다. 그런데 이 전류값을 줄여주려면 발전소에서 만드는 이 전기 에너지는 건들지 말아야지. 전기 에너지 줄여서 보낼 거면 뭐하러 가정으로 보내요. 전기 에너지는 지금 여기서 천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는 변하면 안 돼. 이 전기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시켜 주되 손실되는 전력만 줄여주기 위해서는 전류값을 낮춰줘야 돼.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어떻게 하면 된다? 전압을 높여줄수록, 자, 전압을 여러분 두 배로 높였다. 그러면 전류가 몇 배 감소하죠? 2분의 1로 감소하죠. 왜냐하면 둘 곱한 값은 일정하니까. 그 전기 에너지 값은 일정한데 미는 전압을 두 배로 올려주면 그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1이 되면 손실되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전력은 2분의 1의 제곱, 손실되는 전력이 4분의 1로 줄어드네? 꿀이네? 개꿀? 자, 전압을 3배로 늘렸어. 발전소에서 전압을 3배로 텅 튀겨서 보냈어. 그러면 도선의 전류가 몇 분의 몇으로 줄어요? 3분의 1로 전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손실되는 전력은 얼마로 줄어들어요? 9분의 1로 줄어들죠. 짱인데,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야, 뻥 튀겨. 15만 4천 볼트로 뻥 튀겨. 15만 4천 배만큼 뻥 튀겨. 전류가 15만 4천 분의 1로 감소해 손실되는 전력은 15만 4천 분의 1의 제곱으로 감소하겠지. 그래서 한번 뻥 튀기는 거예요. 뻥 튀겨서 전압을 크게 보내면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든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220볼트를 우린 위험하게 쓰면 안 되니까 전압을 다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력 수송의 과정이다. 핵심은 전압을 처음에 높여줘야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아름답죠. 박수 한번 칩시다. 어우, 브라보. 네, 아름답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력 수송을 하는 건데, 그러면 또 어떤 원리로 전압을 뻥 튀겼을까요? 하는 거를 또 우리가 궁금해할 거라는 걸 알고 책에 또 써준 거야. 음, 자, 어렵죠, 여러분들?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 전압을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하냐? 변압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뻥 튀겼잖아. 음, 여기 지금 전압이 100볼트로 들어온 이 전압을 뻥 튀겼어요. 어떻게 뻥 튀겼어요? 지금 여기서 1000볼트로 뻥 튀기고 싶어, 내가. 이렇게. 전압을 바꿔주고 싶어. 그런 기계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 써 있는 변압기라고 하는 거예요. 변압기. 음. 자,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변압기는 뭐냐면, 여기 왼쪽에 감겨져 있는 코일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감겨져 있는 코일이 있어요. 음. 왼쪽에 감겨져 있는 코일이 있고, 오른쪽에 감겨져 있는 코일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기 1번 코일로 보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전력이 100이었다고 합시다. 전력이 1000이었다고 합시다. 1000. 전력이 1000와트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력은 이렇게 이 변압기를 지나면서 우리 가정으로 갈 때 이 전력은 손실되는 게 만약에 없다고 가정하면 여기도 1000와트가 와야 돼요. 전력은 손실되는 게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100볼트로 왔어요. 전력은 우리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바로 전력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전압이 100볼트였다라고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10암페어겠지? 그런데 만약에 가정으로 왔는데 여기서 전력은 똑같은데 전압이 1000볼트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전류는 얼마로 바뀌는 거죠? 1암페어로 바뀌는 거죠. 자, 전압을 10배 했더니 전류는 10분의 1로 감소했겠지. 전압과 전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전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냐면 코일의 감은 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일의 감은 수를 1번 코일의 감은 수를 N1이라고 하고 2번 코일의 감은 수를 N2라고 하잖아. 그럼 코일을 많이 감으면 전압이 그거에 비례해서 같이 세져요. 대신에 전력값이 같아야 되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가 똑같아야 되니까 전류는 어때? 전류는 반비례하겠지 이렇게. 이런 관계식을 우리 얻을 수 있겠죠. 자, 코일을 감은 횟수에 비례해서 전압이 상승한다. 아까 코일을 많이 감으면 우리가 세진다 그랬잖아. 어, 전류가 세진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 전력을 고려 안 했을 때고 지금은 전력이 일정하다기 때문에 전압을 바꿔주면 전압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전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이 세지면 전류값은 감소하게 되는 거거든. 그걸 식으로 하면 코일의 감은 수, 코일의 감은 수에 뭐가 비례한다? 절, 전압이 비례한다. 그리고 전류는 그거에 반비례한다. 이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 자, 그거를 정리한 식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전력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말한다. 그래서 전력은 우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말하기도 하는데 전압 곱하기 전류로도 구한다라고 했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도 구한다. 단위는 와트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수를 조절해서 전압을 바꿔준다. 그때 요 전압은 감은 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전류는 전압에 반비례한다. 라는 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전력은 손실되는 게 없다고 했을 때 전력은 들어오는 전력과 나가는 전력은 지금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류를 감소시킨다라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 전력을 보낸다. 그랬을 때 전력 손실, 송전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서 일부가 손실되는 걸 손실된 전력이다라고 하는데 이 손실 전력은 아까 어떻게 했다? I 제곱 R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전력의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 공식에서 말했다시피 P는 I 제곱 R에서 저항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짧게 만들어도 되고 굵게 만들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저항이 작은 재질, 은 같은 거 사용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한다? 전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전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송전 전압을 높이면 된다. 음.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 전압 자체는 P는 VI 전압 곱하기 전류이고 이때 이 전선을 통과할 때 여기에 지나가는 전류값 역시 송전 전류값이 이대로 여기로 오는 건데 여기서의 손실 전력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건데 우리가 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류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얘를 줄여주면 되는데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이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이렇게 고전압 전류를 감소시키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때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전력 수송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복잡하게 써 있는 겁니다. 책에도. 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어려웠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자체는 여기 나온 문제가 이해를 해놓으면은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자, 볼게요. 변압기의 구조인데 이것만 생각하시라고요. 1차 코일의 감은 수와 2차 코일의 감은 수는 전압에는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류에는 반비례한다. 왜? 전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전력이라는 것이 VI이기 때문에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이 자, 여러분 보세요. 문제에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몇 대 몇이다? 1대 10이다. 자, 가문수가 1대 10이면 가문수가 1대 10이라는 거 아니에요? 1대 10. 그러면 여기에 전압도 얼마라는 거예요? 1대 10이라는 거죠. 자, 1차 코일의 전압이 1000볼트래요. 여기에 지금 1000볼트래. 그럼 2차 코일은 몇 볼트야? 그거의 몇 배? 10배면 되겠지. 감은 수의 전압은 비례한다고 했어요. 어렵습니까? 쉽죠? 자, 그렇다면 13번을 보시게 되면 그렇다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10A다. 그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겠느냐? 뭐라고요? 코일의 감은 수의 전압은 뭐한다? 비례한다. 그런데 전류는 전압과 어떻다? 반비례한다. 자, 그러면 전압이 10배 됐으니까 전류는 10분의 1이 돼야 되겠죠? 1A. 어렵습니까?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텐데. 자, 지금 12번, 13번 문제 몇 퍼센트 이해됐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나요? 오, 진짜? 100%? 감동이에요.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네, 잘 이해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음,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내주진 않았어요. 이해됐다고 하시는 분이 어, 아, 가르치는 거 재능이라고 해주셨네요. 고맙고요. 근데 이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런 건가요? 민망해서? 아, 이해, 이해됐기를 바래요. 네. 이게 진짜 혼자 공부하려면요. 미쳐. 여기 진짜 어렵고,
다른 나도 많은 강의를 다른 선생님들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렵게 가르쳐요. 이게 어렵게 가르치면 어려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작하면 깊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 자체가 안 되면 깊게 공부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선생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쉽게 접근하려고 한 거예요. 최대한 쉽게 접근해놓고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요런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면 혼자서 공부할 때 이제 할 수 있는 파트가 있거든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힘든 파트이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선생님이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걸 중학교 전자기부터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전력 수송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 이런 게 나온다고 했죠, 시험에. 자, 다시. 처음 만드는 전력이 있다 그랬죠.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요. 전력은 곧 뭐다? 전기 에너지다. 만들어요. 만드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 전력이 있다? 빠져나가는 손실되는 전력이 있다. 손실되는 전력 역시 공식으로 하면은 전력은 VI인데 우리가 옴의 법칙에 의해서 I 제곱 R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요 저항을 줄여주거나 전류를 줄여주면 된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저항은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저항은 공식으로 이야기하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 재질의 종류, 이걸 비저항이라고 하는데, 종류의, 그 전달이 잘 되는 게 비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이 더 얘가 크다 그랬죠.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걸 공식으로 그냥 바꿔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다? 저항인데, 이 저항은, 자, 이거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재질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은이 더 크다, 구리보다 이 뜻이고요. 요 S가 뭐다? 굵기예요, 굵기. 단면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굵기를 말하는 거고 이게 뭐다?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쏘리. 이게 은이 작은 거죠. 저항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요 비저항 값을 작게 하는 거. 은을 쓰던지 저항값이 작은 을 쓰던지 굵기를 두꺼운 걸 쓰던지 길이를 짧게 하던지 이러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보기를 보게 되면은 송전 전압을 낮춘다. 자, 이 전류값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이 처음에 만들어서 내보내는 전력값은 V 곱하기 I인데 여기 도선에 흐르는 요 I 값을 줄여주면 되는데 얘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송전 전압을 어떻게 하면 된다? 높이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전류를 낮추는 거였고 굵기를 굵게 한다. 굵기를 굵게 하면은 저항값을 작게 해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맞죠. 저항이 작은 재질을 사용하면, 은 같은 거 사용하면은, 그렇지. 저항값이 작아지니까 손실되는 전력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워서는 되겠어요? 외워서는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고 외워야 되겠지. 이해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파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 나머지 뒤에 나온 부분들은요. 선생님이 그 개념 설명해 놓은 부분으로 영상 남겨드릴게요. 그 부분은 충분히 그걸 보셔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기 힘든 부분은 사실은 이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은 이제 미래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건데, 그런 파트는 충분히 혼자서도 책 읽듯이 독서하듯이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썼고, 뭐 끝까지 쭉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혼자 공부할 수 없는 부분,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선생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차시 동안 이렇게 같이 수업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문제풀이반도 신청 많이 해주시고 같이 수업했으면 좋겠고 옆에 다른 친구들 있으면 소개도 많이 많이 시켜줘서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꿈이 이거야. 정말 좋은 품질의 교육을 전 세계 글로벌 전 세계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게 내 꿈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그 꿈을 이루는데 같이 어, 나와 함께 가는 그런 멋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품질 교육의 대중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 같이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서진님.